제6장. 어느 가을날 오후 제르베즈는 포르트 블랑슈 거리의 단골집에 세탁물을 건네주고서 해질 무렵에 포아소니에르 거리 아래쪽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침나절에 비가 왔을 뿐 날씨는 매우 온화했으나 진창길에서는 냄새가 났다. 이 세탁소 여주인은 커다란 바구니를 주체스럽게 들고 걸음도 느릿느릿하게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약간 숨이 차서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피로와 아울러 관능의 욕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어슴푸레 느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다. 그때 눈을 치켜 떠보니 마르카데 거리의 표지판이 보여서 문득 제철 공장으로 구제를 찾아가 볼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구제는 그녀에게 쇠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보고 싶으면 잠시 들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 게다가 다른 직공들 앞에서 에티엔을 찾으면 어린애 때문에 공장에 들른 것처럼 보일 터였다. 볼트와 리백 공장은 이 근처 마르카테 거리의 끝에 있었지만 그녀는 어디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군데군데 빈 땅이 있고 누추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문패가 없어서 찾기가 더 어려웠다. 이 거리는 세상의 황금을 다 준다 해도 그녀라면 살지 않을 것 같은 넓고 지저분한 거리로 인근 공장의 매연 때문에 거무튀튀한 데다 포장길은 구멍투성이고 차바퀴 자국이 물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 양쪽으로는 창고와 큰 유리창을 낀 공장, 벽돌과 뼈대를 드러낸 미완성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또 흔들흔들한 벽돌집들이 수상쩍은 셋집과 이상 야릇한 싸구려 요리집 사이에 끼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시골로 빠지는 길이 있었다. 제르베즈는 자신이 찾는 공장이 능마와 고철 저장고 옆에 있으며 그 저장고란 구제의 말에 따르면 땅과 같은 높이의 노천 쓰레기터와 같은 곳으로서 몇백만 프랑의 가치가 나가는 물건이 잠들어 있다는 것만이 생각났다. 그곳에서 여러 공장의 소음에 둘러싸여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공장 지붕 위에서는 가나다란 굴뚝이 맹렬한 기세로 연기를 내뿜고 제재소에서는 무명천을 짓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으며 단축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며 탕탕거리는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가야 할지 어떨지 몰라서 우두커니 목마르뜨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한 줄기 바람이 높다는 굴뚝으로부터 그 얼음을 훅 불어내려 거리를 더러운 냄새로 덮어 씌웠다.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쇠망치를 휘두르는 규칙적인 냄새가 들려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침 공장 앞에 도착했던 것이다. 바로 옆에 능마가 가득 차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금세 알아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또다시 망설였다. 울타리가 부서진 곳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것으로 보아 허물어진 건물의 벽토 부스러기를 쌓아 올린 그 안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았다. 탁하게 흐린 물 웅덩이가 길을 가로막고 늘반지 2개가 가로놓여 있었다. 그녀는 늘반지를 건너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기묘한 숲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헌 짐술의 여러 대가 말에 매는 긴 막대를 허공에 뒤집어 내놓은 채로 있었고 허물어진 집의 대들보 골격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그 안쪽에 해질 무렵의 어둠을 꿰뚫고 빨간 불이 하나 빛났다. 쇠망치 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빛 쪽으로 나아가자 석탄으로 더럽혀진 얼굴에 덥수룩한 염소 수염을 한 직공 한 사람이 그녀 곁을 지나치면서 바르스름한 눈초리를 흘낏 던졌다. 여보세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에티엔이라는 아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나요? 내 아들입니다. 에티엔. 직공은 몸을 뒤틀면서 쉰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에티엔? 아니 모르겠어. 그가 입을 열자 브랜디의 현술통에서 마개를 빼내었을 때처럼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이런 컴컴한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마주쳤기 때문에 남자가 놀리려는 기색을 보여서 제르베즈는 물러서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구제 씨가 일하는 곳은 어디죠? 아, 구제라면 있죠. 직공이 말했다. 구제라면 알지. 구제를 만나고 싶으면 안쪽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돌아서면서 금이간 똥판에 울리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이복이나 금주둥이 자네한테 어떤 여인이 찾아왔다네. 그러나 쇠붙지 소리가 그 고함 소리를 삼켜버렸다. 제르베즈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출입구에 다다르자 제르베즈는 목을 길게 빼어 내밀었다. 그곳은 늘따란 방으로 처음 그녀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화덕은 죽은 사람처럼 오직 한쪽 구석에서 벌겋게 파릇한 불을 비치며 그대로 어둠의 침입을 밀어내고 있었다. 커다란 그림자가 몇 개 가물거렸다. 불 앞으로 이따금 검은 덩어리가 불빛의 마지막 한 점을 가로막으면서 지나갔다. 팔다리가 매우 크게 생각되는 그림자였다. 제르베즈는 감히 더 들어갈 용기가 없어 출입구에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구제시, 구제시.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불무가 들그럭거리고 한 줄기 하얀 불꽃이 용솟음 쳐 나왔다. 반자 칸막이로 빈틈을 마구 막고 구석을 벽돌담으로 보강한 창고가 나타났다. 석탄 가루가 날아 그 넓은 방을 회색 얼음으로 칠하고 있었다. 몇 년씩 쌓이고 쌓인 먼지 때문에 거미줄이 무겁게 늘어져 누더기를 못에 걸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벽 가장자리와 선반들 위에는 고철이랑 찌부러진 기구, 큼직한 도구들이 못에 걸려 있거나 함부로 널브러져 있어 그 부서진 둔중한 빛깔의 딱딱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불꽃은 여전히 빛나며 밟아 굳어진 땅을 햇빛처럼 비추었다. 그곳에는 틀에 끼워놓은 매끄러운 강철 모루 4개가 금빛 섞인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그때 제르베즈는 화덕 앞에서 노란 수염이 멋진 구제를 발견했다. 에티엔이 풀무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직공 2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구제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가서 그의 앞에 섰다. 아니, 제르베즈 부인, 구제가 환한 얼굴로 외쳤다. 이거 정말 웬일이십니까? 그러나 동료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그는 에티엔을 어머니에게 밀어보내며 말을 이었다. 아드님을 보러 오셨군요. 이 애는 얌전하지요. 힘도 붙기 시작했어요. 아,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이 세상 끝까지 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르베즈는 거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작업장 사람들이 왜 에티엔의 이름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구제는 웃으면서 그 애가 알제리 보병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기 때문에 모두들 꼬마 주주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2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에티엔이 불무지를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화덕의 불이 약해져서 장미색 불빛이 금세라도 꺼질 것 같이 되어 공장 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 어두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싱싱하게 보이는 이 젊은 여자의 웃음 띤 얼굴을 대장장이는 감동하여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2사람 모두 어둠 속에 묻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문득 생각난 듯이 침묵을 깨뜨렸다. 제르베즈 부인 미안합니다. 난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전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에티엔도 다시 풀무에 매달렸다. 화덕은 불꽃을 튀기면서 타올랐다. 소년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태풍 같은 바람을 불어넣었으므로 불길은 그만큼 더 타올랐다. 구제는 선체 차츰 달아오르는 쇠막대기를 지켜보면서 손에 집게를 들고 기다렸다. 강한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 그림자가 진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다. 스쳐 소매를 걷어붙이고 깃을 열어젖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팔과 가슴이 다 드러나 처녀처럼 붉어스레한 피부에 곱슬한 금빛 털이 보였다. 근육이 불룩한 억센 어깨 사이로 얼망한 고개를 숙이고는 긴장된 얼굴에 파릇한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힘에 자신을 갖고 편안히 쉬고 있는 거인과도 같은 표정이었다. 쇠막대기가 최고 상태에 이르러 하얗게 변하자 그는 집게로 그것을 집어서 모루 위에 놓고 유리토막을 가볍게 두드려 꺾듯 일정한 길이로 잘라냈다. 이어서 그렇게 자른 것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은 뒤 하나씩 꺼내어 세공해 나갔다. 육각형 리벳을 만드는 것이다. 짧게 끄는 쇠붙이를 못 제조 틀 속에 집어넣어 대가리 부분을 뭉개고 6면을 평평하게 한 뒤에 붉은 채로 완성된 리벳을 또다시 내던지면 검은 땅바닥 위에서 시뻘건 반점이 조금씩 식어갔다. 오른손으로 5파운드짜리 망치를 휘두르면서 한 대씩 두드릴 때마다 그는 능란한 솜씨로 쇠붙이를 뒤집고 다듬었는데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땀 한 방울 안 흘리며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장난하듯 밤에 집에서 그림을 오려낼 때처럼 쉽게 두드렸다. 이건 말이죠. 이건 20mm형의 소형 리벳입니다. 구제는 제르베즈의 질문에 대답했다. 하루에 300개까지 만들죠.
익숙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금방 팔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하루 일이 끝나면 손목이 저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밝은 웃음을 지었다. 나를 아가씨로 생각하십니까? 이 손목은 15살 때부터 온갖 것을 겪어왔기에 지금은 마치 무쇠 같습니다. 정말 온갖 도구를 다 만져보며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단 하나의 리벳이나 볼트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처지에 이 5파운드짜리 쇠망치를 장난감 다루듯 하고 싶은 신사라면 단 2시간 만에 지독한 근육통으로 축 늘어질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튼튼한 젊은이도 몇 년 안 되어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다른 직공들은 모두 열심히 쇠붙이를 두드렸다. 그들의 큼직한 그림자가 불빛 속에서 춤추며 쇠붙이의 시뻘건 광채를 숯불 속에서 끄집어내었고 그 쇠붙이는 안쪽의 어둠을 가로질러 쇠망치 밑에서 불꽃을 일며 햇빛처럼 번쩍였다. 제르베즈는 이글거리는 화덕불 기운에 홀린 듯 마음까지 흐뭇해져 비켜 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손에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서 에티엔에게 다가가려 할 때 앞마당에서 그녀가 말을 붙였던 지저분하고 수염이 난 직공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 부인 찾으셨군요. 그는 주정뱅이다운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했다. 이봐 금주둥이, 이 부인에게 자네가 있는 곳을 일러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이 사나이로 말하자면 소금주둥이라고 불리는 술주정뱅이로 솜씨는 아주 훌륭한 볼트 제조공이며 날마다 싸구려 브랜디 1리터를 몸속에 흘려 넣으면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기름이 다 되어 아무래도 6시까지 견딜 수 없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 잔 걸치고 온 참이었다. 주주의 진짜 이름이 에티엔이라는 것을 알자 그는 그것이 무척 재미있다고 검은 이를 내보이며 웃으댔다. 그리고 제르베즈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술주정뱅이가 말을 이었다. 바로 어제도 쿠퍼와 함께 한 잔 걸쳤어. 쿠퍼에게 소금 주둥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금세 그놈은 괴짜야 말할 거요. 아, 정말 쿠퍼는 좋은 녀석이요. 얻어먹기보다는 사주는 편이니까. 그 녀석의 부인을 만나니 참 기쁘군요. 술주정뱅이가 되풀이했다. 녀석은 미인을 얻을 자격이 있어. 안 그런가 금주둥이? 부인이 정말 미인이구먼. 주정뱅이가 능청을 떨면서 세탁부 곁으로 다가가자 제르베즈가 바구니를 집어들어 앞으로 안고는 사나이가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구제는 동료가 장난치려 하는 것을 눈치채고 제르베즈에 대한 우정에서 버럭 소리쳤다. 이봐 게으름뱅이, 40mm짜리는 언제 만들 거야? 뱃속에 찼으니 힘내서 시작하는 게 어때? 이 소금주둥이야? 구제는 모루를 둘이 마주 때려야 하는 대형 볼트의 주문 얘기를 한 것이었다. 당장이라도 하지. 자네만 쫓아면 큰악이야. 주정뱅이 소금주둥이가 대답했다. 아직도 엄지손가락을 빠는 주제에 어린인 척 하는구먼. 덩치만 컸지 별 수 있나? 난 이래봬도 덩치 큰 놈을 여럿 해치웠다니까. 좋다. 당장 시작하자. 그래 우리 둘이 해보자. 좋다. 버릇없는 녀석. 제르베즈가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우쭐하며 떼어들었다. 구제는 미리 잘라놓았던 쇠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고 이어 큰 못 제조 틀을 모루 위에 고정시켰다. 상대는 벽에 기대놓았던 20파운드짜리 큰 쇠망치 2개를 가져왔다. 그것은 이 공장에서 가장 큰 쇠망치 항상이었고 직공들은 그것을 피핑과 데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여전히 자랑을 하면서 딩케르크의 등대용으로 만든 6타의 리벳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것은 모두가 보석이며 미술관에 전시해 놓을만 하며 정말 공들여 만들었다. 채, 어림도 없지. 경쟁은 두렵지 않네. 너 같은 녀석을 상대하기보다는 온 파리를 뒤져 상대를 찾아냈어야 하는데 웃기는구만. 어디 두고 보자. 부인이 심판관이 되어주시죠. 젊은 여인을 바라보며 주정뱅이가 말했다. 어지간해 찌꺼리라. 구제가 소리쳤다. 주주야 힘껏. 그 정도로는 뜨거워지지 않는단다 얘야. 그러나 소금주둥이 술주정뱅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같이 때리는 거냐? 절대 아니지. 각자 볼트를 때리는 거지 이 친구야. 이 제안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상대는 입심은 좋았지만 그 순간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40mm 볼트를 혼자 만들다니 그런 것은 본 일이 없다.
더구나 볼트의 대가리를 둥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드는 일이다. 다 만들 수 있다면야 걸작이겠지만 작업장에 있던 다른 세 직공이 구경하려고 일을 멈추었다. 키가 크고 훌쩍한 직공이 구제의 패배에 술 1리터를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 두 대장장이는 저마다 눈을 감고서 큰 쇠망치를 들었다. 피핀이 대대보다 반 파운드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소금 주둥이는 운 좋게도 대대를 거머쥐었다. 금 주둥이는 피핀을 잡았다. 그리고 쇠붙이가 백일 상태로 되기를 기다리면서 소금 주둥이는 또다시 뻐기기 시작하며 모루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세탁소 여주인에게 다정한 눈길을 던졌다. 그는 딱 버티고 선 채 격투할 때의 신사처럼 발을 구르면서 공격 신호를 하며 어느새 대대를 힘껏 휘두르는 신용을 해보였다. 자, 빌어먹을, 이거야말로 내 전공이지. 나야 방돔 광장의 기념 기둥으로 케이크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자, 시작하세. 구제는 어린아이 손목 굵기만 한 쇠붙이를 못 제조틀에 꽂고서 말했다. 소금 주둥이는 윗몸을 젖히고 두 손으로 대대를 휘둘렀다. 염소수염, 빗질도 제대로 하지 않은 흥크러진 머리 밑에서 늑대 같은 눈이 번득이고 있는 이 깡마르고 작은 남자가 쇠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허리가 흔들거리며 망치 힘에 이끌리듯 땅에서 몸이 떴다. 화를 잘 내는 그는 쇠가 너무나 단단하다고 짜증을 내면서 온 힘을 쏟았다. 그는 내리친 것이 잘 맞았다고 생각되면 도리어 불평하듯이 중얼거렸다. 다른 놈 같으면 브랜디가 팔을 나약하게 하겠지만 나로 말하면 혈관에 피가 아니라 브랜디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마신 한 잔의 술로 온몸이 온통 가마솥처럼 활활 달아오른다고 전기기관처럼 힘이 마구 치솟는단 말이야. 그러기에 오늘 저녁에는 쇠붙이 쪽이 나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런 것쯤은 씹는 담배보다도 보드랍게 피워주지. 보라고. 대대리 왈츠를 추잖아. 작은 발로 껑충껑충 허공을 뛰면서 속옷을 넘실거리는 일리제목 마르트르를 어슬렁거리는 여자같이 뭐야. 어쨌든 우물쭈물 할 수는 없지. 쇠붙이랑 금방 식어버리는 망난이라 쇠망치 같은 건 우습게 한단 말이야. 소금 주둥이는 30번 때려서 볼트 대가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눈이 튀어나와서는 숨을 헐떡거렸고 팔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자 버럭 화를 냈다. 흥분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날뛰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로지 자신의 분풀이로 다시 두 번 더 두들겼다. 못 제조틀에서 꺼내어 보니 볼트는 그 대가리가 일그러져서 곱사등처럼 되어 있었다. 에헴, 잘 되었죠? 그는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자기 작품을 제르베제에게 내밀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세탁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볼트 위에서 대대의 마지막 두 차례 타격의 흔적을 분명히 보고는 너무 기뻐서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오므렸다. 그렇게 되면 구제에게 충분한 성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금주둥이 차례였다. 그는 시작하기 전에 세탁소 여주인에게 애정어린 침착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조금도 서둘지 않고 거리를 재고 나서 쇠망치를 크게 규칙적으로 내리쳤다. 그 움직임은 전통적이고 정확하며 균형 잡히고 유연했다. 그의 두 손에 쥐어진 피피는 춤을 추었는데 너절한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리를 치마 위로 번쩍번쩍 쳐드는 그런 식의 값싼 춤이 아니었다. 그 옛날 진지한 태도로 미뉴에트를 추는 기부인처럼 단정하게 박자에 맞추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 피핀의 발 뒤꿈치는 엄숙하게 박자를 맞추었다. 붉게 달구어진 쇠 중심부를 먼저 망가뜨리고 이어 정확한 솜씨로 백열한 쇠붙이 볼트 대가리로 내려갔다. 물론 금주둥이의 혈관을 흐르게 하는 것은 브랜디가 아니라 피였다. 그의 쇠망치에까지 힘차게 맥박치며 이를 지배하는 순수한 피였다. 이 젊은이가 작업하는 늠름한 모습, 그는 화덕의 큰 불꽃을 받고 있었다. 나지막한 이마 위에서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와 꼬리를 이루고 늘어진 아름다운 노란 수염이 불붙듯 하며 얼굴 전체를 황금의 실로 빛나게 하여 그야말로 애누리 없는 황금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거기에 기둥 같은 어린애처럼 흰 목덜미, 여자 하나쯤은 잠재울 만한 넓은 가슴팍, 그인을 그대로 베꼈다 싶을 정도의 근육 골격 덕분에 어깨와 팔은 늠름해 보였다. 그가 펄쩍 뛰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 밑에서 살이 꿈틀거리며 산처럼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어깨도 가슴도 목도 부풀었다. 그는 주변을 밝히며 신과 같이 훌륭하고 전능한 존재가 되었다. 벌써 20번이나 피피인을 내려쳤는데 눈은 쇠붙이를 응시하고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숨을 내쉬었지만 이마에는 오직 커다란 땀방울 2개가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21, 22, 23 하며 치는 횟수를 세었다. 피피는 침착하게 귀부인다운 상하 운동으로 인사를 계속했다. 잘난 척하기는 소금주둥이가 비웃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금주둥이의 맞은편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지켜보고 있었다. 맙소사, 정말 남자란 어리석기도 하지. 이 두 사람은 내 마음을 사려고 볼트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야. 아, 나는 다 알고 있어. 한 마리 작고 하얀 암탉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커다란 수탉 2마리처럼 두 남자는 서로 나를 차지하려고 쇠망치 대기를 벌이는 거야. 온갖 수단을 다 부려야 할 것이 아닌가? 어쨌든 마음이나 이따금 그것을 표현하라고 묘한 방법을 쓰는 법이다. 그렇지. 모루 위에서 대델과 피핀이 꽝꽝대는 우레소리도 나 때문이며 으스러진 쇠붙이도 나 때문이고 요란하게 불똥을 튀기면서 불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화덕도 나 때문이다. 이 남자들은 거기서 나에게 보내는 사랑을 단련하고 있다. 누가 쇠를 잘 단련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쟁탈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뻤다. 결국 여자는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 금주둥이의 망치 소리가 유별나게 그녀의 가슴에 울렸다. 모루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슴 속에도 크나큰 피의 고동을 반주삼아 밝은 음악이 울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볼트의 쇠처럼 단단한 것이 몸속에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질 무렵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습한 보도를 따라 걸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었다. 그런데 금주둥이가 내려치는 쇠망치가 음식을 준 것처럼 그녀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아, 틀림없이 이 사람의 승리다. 난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너절한 바지와 작업복을 입고 도망친 원숭이처럼 날뛰는 소금주둥이의 모습은 꼴볼견이다. 이래야 그녀는 호된 열기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얼굴을 붉힌 채 피피인의 마지막 내리침 덕분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흔들리는데 쾌감을 느끼며 기다렸다. 구제는 여전히 술을 세고 있었다. 28. 마침내 외치고 나서 쇠망치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다 되었습니다. 와서 보시오. 볼트의 대가리는 매끈하고 상처 하나 없었다. 틀림없는 귀금속 쇠공으로 그 부집에서 만든 구슬처럼 동그랬다. 직공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다. 흠잡을 데 없는 무릎을 꿇고 우르르볼 정도의 댐댐이었다. 소금주둥이는 실없이 놀려보려 했으나 횡설수설했다가 시무룩해져서 자기 모루 쪽으로 돌아갔다. 한편 제르베즈는 볼트를 더 잘 보고 싶다는 듯이 구제에게 몸을 기울였다. 에티엔이 풀무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화덕은 갑자기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붉은 해처럼 다시금 검은 그림자에 쌓여갔다. 그리고 대장장이와 세탁소 여중이는 고철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얼음과 쇳가루로 검게 된 이 건물 속에서 밤의 장막에 감싸여가는 것을 느끼면서 달콤한 기쁨에 젖어 있었다. 뱅센 숲의 풀덤불 속에서 미래를 했더라도 이처럼 단둘이 되었다는 느낌은 아니었으리라. 그는 마치 그녀를 쟁취한 듯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말머리를 찾지 못한 채 일이 끝나려면 아직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에티엔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는 몇 분이라도 더 그녀를 잡아들이고 불러 세웠다. 이리 오세요.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다른 창고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곳은 공장 주인이 기계장치의 제조 설비 한 벌을 설치해 놓은 곳이었다. 문턱에서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머뭇거렸다. 넓은 방이 기계의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림자들이 여기저기서 붉은 불을 붙이면서 감돌았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를 안심시켰고 두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치맛자락이 톱니바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 귀가 먹을 것 같은 소음 속을 그가 앞섰고 그녀는 뒤따라갔다. 그녀로서는 하나하나 분간할 수 없이 바빠 보이는 사람의 검은 그림자와 팔을 작동하는 기계류, 그리고 정확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연기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휙휙거리기도 하고 부르릉거리기도 했다. 통로가 지독히 좁아서 장애물을 몇 개 건너뛰고 구멍을 피하고 짐수레 옆으로 비끼어서야만 했다. 서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뚜렷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춤추고 있었다. 문득 머리 위에 커다란 날개깃이 스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뚝 서서 벨트를 쳐다보니 긴 테이프 같은 그 벨트는 천장에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하나하나를 끝없이 당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기 엔진은 한 모퉁이 조그만 벽돌담 뒤에 가려 있어서 마치 벨트가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규칙적으로 밤새가 날듯이 조용히 미끄러져서 기계의 회전 운동을 전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송풍관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것은 다져진 바닥에 가지를 뻗고 여기저기 있는 기계 곁의 조그만 화덕들로 바람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구제가 그녀에게 그것을 가리키며 한 화덕에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큰 불길이 사방에서 부채 모양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톱니 모양의 눈부신 약한 레크색을 지닌 주름 장식이 달린 불꽃이었다. 불빛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직공들이 조그만 등불은 양지 쪽의 작은 그림자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로 옮겨갔다. 쇠 몽둥이를 물어뜯어 한 입씩 점여내고 그것을 뒤로 토해내는 금속 절단기. 강력한 나선을 잠깐만 누르면 볼트와 립의 대가리를 만들어내는 키가 크고 복잡한 볼트와 립의 제조기. 주출로 만든 구형 제도기가 붙어있어 금속의 홈을 깎아낼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성형기.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강철 톱니바퀴가 여직공의 조작으로 소리를 내며 볼트와 너트의 나선을 깎아내는 나선 제조기. 그래서 그녀는 벽에 세우던 쇠막대기에서부터 상자 가까이 담아서 구석구석에 쌓아 올려둔 완성품 볼트와 리벳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볼 수 있었다. 제르베즈는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거센 금속 노동자들에 비해 자기는 아주 조그맣고 연약한 게 불안하여 어쩐지 가슴이 조금 죄어드는 것 같았고 재단기의 둔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피가 얼어붙는 듯 섬뜩하여 뒤돌아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남자들이 꼼짝 않고 제동기의 성급한 춤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갑자기 화덕 하나가 주름 장식과 같은 불꽃을 확 뿜어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장으로 시선을 던졌다. 기계의 생명며 핏줄인 벨트가 허공을 부드럽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묵묵한 공장 골격의 어슴푸레한 어둠 속으로 그것이 오가는 것을 그녀는 눈을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구제는 어느 리벳 제조기 앞에 멈추어 섰다. 고개를 숙이고 눈은 한 지점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기계는 그인치는 침착하고 여유있게 40mm 리벳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간단하기란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화부가 화덕에서 쇠 조각을 꺼낸다. 직공은 강철이 물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한 줄기 물을 흘려놓고 있는 못 제조기 속으로 그것을 넣는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나사못이 내려오고 그 부지에 부어넣은 것처럼 둥근 대가리의 볼트가 지면으로 튀어나왔다. 이 굉장한 기계는 12시간에 몇백 킬로미터나 되는 볼트를 만들었다. 구제는 심술을 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고철 덩어리가 자신보다 억센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피핀을 집어들어서 때려 누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육체와 쇠붙이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서글픈 마음에 사로잡혔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기계가 노동자를 죽일 것이다. 현재도 자기들이 그날 받는 급여가 12프랑에서 9프랑으로 떨어졌고 또 더 떨어지리라는 이야기다. 결국 소시지라도 만드는 것처럼 리벳과 볼트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짐승들이 기분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30분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기계를 응시했다. 눈살을 찌푸리고 아름다운 노란 수염이 위어바득 곤두섰다. 그러나 바로 평온한 체념의 모습이 차츰 그의 표정을 누그러뜨려갔다. 그는 자기에게 바싹 붙어있는 제르베즈를 돌아보면서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자, 이놈이 우리를 깨끗이 내쫓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울지도 모르죠. 제르베즈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기계가 만든 볼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내 생각을 알고 있겠죠? 그녀는 열정적으로 외쳤다. 그것들은 너무나 판에 박힌 듯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당신이 만든 것이 더 좋아요. 적어도 예술가의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제르베즈의 말을 듣고 구제는 무척이나 흐뭇했다. 기계를 보고 난 제르베즈가 자신을 얕보지 않을까 두려웠었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자신이 소금 주둥이보다 더 힘이 세다 해도 기계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이니까 마지막으로 앞마당에서 헤어질 무렵 그는 기뻐서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세탁소 여주인은 토요일마다 세탁물을 가져다 주러 구제 집에 들렀다. 구제 모자는 여전히 네부드라구트도르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첫 해에는 500프랑 중 달마다 20프랑씩 꼬박꼬박 갚아 나갔다.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월말에 정확히 한 번만 계산했다. 구제 모자의 세탁비는 한 달에 7, 8프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액을 더해서 20프랑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빚진 돈의 절반쯤을 갚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세 납부일에 손님들이 약속을 어겨서 급히 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제르베즈는 하는 수 없이 구제 모자에게 달려가서 집세를 빌려왔다. 그리고 고용한 여자들에게 급료를 주기 위해 2번이나 더 구제 모자에게 빚을 져야만 했다. 그런 일로 빚은 425프랑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제는 한 푼의 돈도 갚지 못했고 오히려 세탁비로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제르베르가 전보다 일을 덜하는 것도 아니며 손님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러나 살림에 문제가 있었다. 마치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수지 계산만 맞으면 그녀는 만족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럭저럭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녀는 살이 쪄갔다. 그러자 자질구레한 일을 내동댕이 치고 앞날을 생각할 기력조차 없어졌다. 할 수 없지.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인데 놓아두면 녹슬어. 그럼에도 구제 부인은 제르베즈에게 여전히 어머니 같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때때로 그녀를 따뜻하게 타이르기도 했지만 구워진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파멸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돈 이야기는 전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그 일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을 했다. 제르베즈가 제철 공장을 찾아갔던 다음 날이 마침 그 달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는 구제의 집에 다다랐을 때 바구니 무게로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2분 동안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세탁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깔개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는 사람들이 짐작도 못할 정도였다. 다 가져왔나요? 구제 부인이 물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녀는 매우 엄격했다. 그녀는 세탁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배달해 주기를 바랐다. 정확하게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의 요구는 정해진 날에 언제나 같은 시간에 틀림없이 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모두 가져왔어요. 제르베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언제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배달해 드리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제 부인도 인정했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탐탁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틀림없었죠. 세탁소 여주인이 바구니를 들고 세탁물을 침대 위에 내려놓는 동안 이 노 부인은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제르베즈는 다른 세탁소처럼 세탁물을 태우거나 찢거나 하지도 않고 다리미로 단추를 떨어지게 하지도 않는다. 다만 표백제를 좀 지나치게 사용하며 와이셔츠 가슴에 풀을 너무 먹이는 것이 흠이다. 이것 봐요. 꼭 마분지 같죠? 노부인은 셔츠 가슴팍을 바스락 소리가 나게 만지며 말을 계속했다. 내 아들은 잔소리는 안 하지만 이 셔츠에 목이 베이겠는걸? 내일 뱅션에서 돌아오면 그의 목이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어쩜 그런 말씀 마세요. 제르베즈는 서글픈 마음으로 외쳤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면 와이셔츠는 좀 빳빳해야 하죠.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말이죠. 다른 남자들을 보세요. 아주머니 댁 세탁물은 전부 제가 직접 해요. 가게 사람들은 누구도 아주머니 댁의 물건은 손을 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온갖 정성을 들여 해요. 아주머니 댁의 일이라면 10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말끝을 얼버무렸다. 자신이 구제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느끼는 기쁨을 노부인이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했으였다. 물론 천박한 생각은 없었다. 그래도 역시 얼마간은 부끄러웠다. 당신이 한 일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지요. 구제 부인이 말했다. 이봐, 이 본인만 해도 잘 됐지요. 이처럼 자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에요. 둥근 단도 맵시 있고 그래서 난 당신의 솜씨를 바로 안다니까요. 행주 한 장이라도 가게 사람들에게 시켰을 때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풀만 좀 더 얇게 먹여줘요. 그뿐이에요. 구제는 신사인체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장부를 꺼내 세탁물 품목에 하나하나 줄을 지워 나갔다. 전부 틀림이 없었다. 둘이서 총액을 계산할 때 구제 부인은 제르베즈가 보닛을 육수에 달아놓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일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시세로서는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와이셔츠가 5수, 여자 속바지가 4수, 베게릿 1수 반, 앞치마 1수, 이 정도의 값은 보통 세탁소에서는 이런 물건 하나에 2리아르, 2리아르는 프랑스의 화폐 단위, 1수의 4분의 1입니다. 2리아르에서 때로는 이 1수까지 더 받는 것으로 보아 비싼 편은 아니었다. 이어서 제르베즈는 노부인이 기록한 빨랫감을 하나하나 읽고 나서 바구니에 그것을 넣었으나 가려하지 않고 무척 하기 어려운 부탁을 감히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구제 부인,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일 지장이 없으시다면 이달 세탁비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이달치는 꽤 많아서 좀 전에 둘이서 맞춰본 계산으로 10프랑 7수나 되었다. 구제 부인은 순간 정색을 하고 제르베즈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봐요. 당신이 그러길 바라면 그렇게 해요. 당신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그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워간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정신 차려야겠어요. 제르베즈는 고개를 떨구고 우물쭈물 변명을 하면서 그 훈계를 들었다. 10프랑은 코커스 상인이 써준 차용정서의 돈을 갚아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용정서라는 말을 듣고 구제 부인은 더욱더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 훈계를 계속했다. 구제의 하루 품삯이 12프랑에서 9프랑으로 깎인 뒤로는 지출을 줄였다. 젊어서 생각 없이 굴면 늙어서 굶어 죽는다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자제하여 세탁물을 내주는 것이 오로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는 제르베즈에게 말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모두 부인 자신이 빨았다. 만일 세탁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출이 늘어난다면 모두 자신이 집에서 빨겠노라고 했다. 제르베즈는 10프랑 7수를 받아들고는 인사를 하고 주랭랑 치듯 나왔다. 청계참에 이르자 그녀는 숨을 내쉬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창피당하는 일에는 이제 익숙해졌기에 그저 그것이 끝났을 때의 즐거움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다음 일은 잊어버렸다. 바로 그 토요일 제르베즈가 구제 집 계단을 내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바구니를 든 채 난간 쪽에 몸을 기대고 밑에서 올라오는 여자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모자도 쓰지 않은 키 큰 여자는 아가미에 피가 묻은 싱싱한 고등어를 종이에 싸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제르베즈가 이전에 세탁상에서 치마를 걷어 붙였던 바로 그 여자 비르진이었다. 두 여자는 마주 서서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르베즈는 눈을 감았다. 고등어가 순식간에 자기 얼굴에 날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비르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바구니로 계단을 막고 있던 제르베즈는 상냥하게 대해주려고 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요 뭐. 키 큰 갈색 머리 여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여자는 계단 중턱에 선 채로 화해를 하고 지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29살이 된 지르비니는 앞가르마를 탄 새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약간 긴 얼굴에 늘씬한 미인이 되어 있었다. 비르지니는 얕보이지 않으려고 금세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결혼한 몸으로 지난 봄에 고급 가구점의 세공사였던 병력을 막 마치고 돌아온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은 현재 경찰관이 되려고 원서를 내고 있다고 했으며 정해진 직장이 있는 편이 안심도 되고 체면도 쓴다면서 마침 지금은 그 남편을 위해 고등어를 사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이는 고등어를 무척 좋아해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남자들이란 애들 같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잠깐 들어와요. 우리 집 구경도 하고 여긴 통풍이 잘 되지요. 이번에는 제르베즈가 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 역시 이 집에 살면서 딸아이까지 낳았다고 하자 비르지니는 한층 더 열심히 자기 집에 들렀다 가라고 권했다. 행복하게 살았던 곳을 다시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5년 동안 강 건너편
그루카이오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군 복무하던 지금의 남편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기가 싫어서 아는 사람들이 사는 구트도르 구역으로 되돌아오고 싶었다. 간신히 2주 전에 구전의 맞은편 집을 빌렸다. 아직 모든 것이 어수선한 채라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계참에서 이 두 여자는 서로 통성명을 했다. 쿠포 부인이라고 합니다. 푸아송 부인이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여자는 푸아송 부인이 쿠포 부인이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로를 불러댔는데 그것은 오직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서 서로 알게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의젓한 주부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마음속으로 경계했다. 이 갈색머리의 키다리 여자는 틀림없이 어떤 흑심을 품고 음모를 꾸며 팔레트에서 볼기를 두들겨 맞은 복수를 하려고 화해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제르베즈는 계속 조심하리라고 마음먹었다. 15분 동안 비르지니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다. 그래서 제르베즈도 상냥하게 굴어야만 했다. 위층 그 방에는 남편 푸아송이 있었는데 흑빛 얼굴에 붉은 콧수염과 입술 및 황제 수염을 기른 35살의 이 남자는 창가 탁자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도구는 작은 칼과 손톱 다듬는 줄처럼 작은 톱, 그리고 악교풀 단지 뿐이었다. 사용하고 있는 나무는 흔 담배 상자와 막 깎은 얇은 마호가니 늘판지로 그는 그것을 아주 솜씨 있게 오려내고 장식하느라 바빴다.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그는 가로 8cm, 세로 6cm의 똑같은 상자를 되풀이해서 만들었다. 다만 상자에 반전 무늬를 넣거나 뚜껑 모양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칸막이를 붙여보기도 했다. 그것은 경찰관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심심풀이이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예전의 고급 가구 세공사라는 직업이 남겨준 열정은 단 하나, 작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그 상자를 팔기보다는 친지에게 선물로 보냈다. 부하송은 일어나서 아내가 옛 친구라고 소개한 제르비즈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러나 말이 많지 않은 그는 바로 작은 톱을 다시 들었다. 때때로 서랍장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제르베즈는 전에 살던 집을 다시 볼 수 있어 매우 기뻤다. 그녀는 가구를 어디에 놓아두었었는지 얘기해주고 그녀가 아기를 낳은 마룻바닥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이 무슨 인연이란 말인가. 전에 둘이서 서로 만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설마 하니 그들이 앞뒤로 이어서 같은 방에 새들어 살거나 이처럼 또 한 번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비르지니는 자기와 남편 얘기를 또다시 세세하게 덧붙였다. 그녀의 남편은 숙모에게 유산을 조금 받았는데 언젠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바느질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부탁받은 옷들을 그런 대로 제법 잘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반시간은 넉넉히 머물렀다고 생각한 세탁소 여주인은 마침내 일어났다. 푸아송은 그저 힐끗 돌아볼 뿐이었다. 배웅을 나온 비르지니는 한번 찾아가겠노라 약속하고는 세탁물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르베즈는 청계참에서 그녀가 다시 잡아당기는 바람에 상대방이 랑띠에와 금속 연마공인 동생 아델 얘기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척 당황했다. 하지만 두 여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고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또 봐요, 쿠퍼 부인. 안녕히 계세요, 푸아송 부인. 그것이 깊은 우정의 출발점이었다. 그 일주일 뒤로부터 비르지니는 제르베즈의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꼭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수다를 떨었다. 때로는 푸아송이 비르지니가 마차에라도 치이지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되어 심각한 얼굴로 찾아올 정도였다. 제르베즈는 이렇게 날마다 비르지니와 만나면서 마침내 이상한 일에 마음을 쓰게 되었다. 비르지니가 한마디만 이 얘기를 시작하면 금세라도 랑띠에가 화제에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비르지니가 눈앞에 있는 동안은 랑띠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왜냐하면 제르베즈는 랑띠에나 아델이라든지 또 그 두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르베즈는 결코 랑띠에나 아델의 일을 묻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의 근황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 의지와는 반대로 그 두 사람의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대수롭지 않은 노래의 후렴이 입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듯이 그녀는 두 사람의 일이 머리에 달라붙어 잊히질 않았다. 게다가 비르지니한테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다. 분명히 이 여자 탓은 아니었으니까.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와 함께 있는 게 무척이나 즐거워서 비르지니가 돌아가겠노라고 말하면 10번이나 붙잡았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겨울이 왔다. 쿠포 부부가 구트도르 거리에서 보내는 4번째 겨울이었다. 그의 섣달과 정월은 유난히 추위가 심했다. 돌도 부서질 정도로 얼어붙었다. 정월 초하루 이후 3주일이나 눈이 녹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일의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겨울이란 다림질하는 여자들에게는 좋은 계절이었다. 세탁소 안의 그 쾌적한 기분이란. 세탁소에서는 건너편 식료품 가게나 모자 가게처럼 유리창에 낀 성의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코크스를 가득 집어넣은 다리미 가열기가 가게 안에 욕실 같은 온기를 유지해주고 세탁물은 김을 내뿜어 한여름 같았다. 게다가 문이라 문은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 따뜻하여 정말로 눈을 뜬 채 잠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제르베즈는 웃으면서 시골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 마차들은 눈이를 달렸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어렴풋이 들릴 뿐 차갑고 깊은 침묵 속에서 아이들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제철소 긴 겨울에 커다란 얼음판을 만든 개구장이들이 떠드는 소리였다. 그녀는 가끔 유리창에 다가가서 손으로 김을 문지르고 이 혹독한 추위 때문에 변해버린 주위를 바라보았다. 이웃 가게에서는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이 주변은 눈에 포근하게 감싸여 등을 굽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옆집 석탄가게 여주인과는 그저 고갯짓으로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였다. 추위가 심해지고부터 석탄가게 여자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입을 귀에까지 닦게 벌리고 돌아다녔다. 이처럼 몹시 추운 계절에도 특별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까닭은 정오에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마시기 때문이었다. 여자 직원들도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여주인이 커피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주었고 커피 안에 불순물을 섞는 일도 없었다. 정말 멀건 수프 같은 포코니의 부인의 커피와는 전혀 달랐다. 다만 쿠포 어머니가 커피 끓이는 일을 맡았을 때는 주전자 앞에서 졸기가 일쑤여서 도무지 끝나질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서 다림질을 하며 커피를 기다리고는 했다. 마침 주현절은 1월 6일인데요. 공현절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날, 곧 예수가 제30배 탄생일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축절이라고 그러네요. 마침 주현절 다음 날의 일이었는데 12시 반이 되었는데도 아직 커피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날따라 커피가 잘 걸러지질 않았다. 쿠포 어머니는 조그만 스푼으로 여과기 위를 두드렸다. 그러자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보다 빨리 걸러지지는 않았다. 내버려둬요. 키다리 클레망스가 말했다. 그렇게 두들기면 커피가 탁해지잖아요. 오늘은 정말 형편없는 것을 마시게 되겠군. 키다리 클레망스는 새로 남자 와이셔츠를 앞에 놓고 손톱 끝으로 단을 펴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눈이 부었으며 목구멍이 터져라 기침을 해댔다. 그런데도 머리에 머플러 하나 두르지 않고 싸구려 모직 옷을 걸친 채 떨고 있었다. 곁에는 피토아 부인이 귀 밑까지 두꺼운 플라넷 옷을 휘감고 의자 등받이에 옷깃을 조금 걸친 드레스용 다리미판 둘레에서 속치마 하나를 돌려가며 다리고 있었다. 마룻바닥에는 깔기가 한 장 놓여 있어 속치마가 바닥에 스쳐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제르베즈는 혼자서 작업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수가 놓인 모슬린 커튼에 주름이 잘못 가지 않도록 힘껏 팔을 뻗고 똑바로 다림질을 했다. 갑자기 커피가 소리를 내고 넘쳐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팔뜨기 옥이 있었더니 스푼을 여과기 속에 넣고 찌꺼기 한가운데 구멍을 뚫은 것이다. 얌전히 좀 있어. 제르베즈가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우리가 찌꺼기를 마셔야 하잖아. 쿠포 어머니가 작업대 한 모퉁이 빈자리에 커피 잔 5개를 넣어 놓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일손을 놓았다. 여주인은 언제나 잔 하나하나에 각설탕을 2개씩 집어넣고서 자신이 직접 커피를 따라주었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그날도 저마다 잔을 들고 다리미 가열기 앞 작은 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문이 열리며 비르지니가 와들와들 떨면서 들어왔다. 아이고 여러분, 그녀가 말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귀가 꽁꽁 얼어버렸어요. 웬 추위가 이렇게 매섭죠? 어머 푸아송 부인, 제르베즈가 외쳤다.
마침 잘 왔어요. 우리랑 커피나 한잔 해요? 어머나 싫다고는 못하겠는데요. 길을 조금 걸었을 뿐인데 뼛속까지 얼어붙었지 뭐예요. 다행히도 커피는 좀 남아있었다. 쿠포 어머니가 6번째 잔을 가져왔고 제르베즈는 예의상 비르지니에게 각설탕을 직접 넣어주었다. 직원들은 옆으로 당겨 앉아 이 손님을 위해 다리미 가열기 옆에 조그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코가 빨간 비르지니는 몸을 녹이기 위해 고운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들고서 한동안 떨고 있었다. 식료품 가게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에서 그리에르 치즈를 사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몸이 얼어붙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세탁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깜짝 놀랐다. 실제로 화로 안에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었다. 이 정도라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날 것 같았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 살길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이윽고 몸이 녹자 두 다리를 쭉 뻗었다. 그래서 6사람이 모두 이를 내던진 채 세탁물에서 나오는 촉촉한 김 속에서 저마다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쿠포 어머니와 비르지니만이 의자에 다른 여자들은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지막한 글상에 앉아서 삿발뜨기 오기스든조차 속치마미 돼서 깔개 끝을 잡아당겨 몸을 편히 뻗었다. 모두들 커피잔에 코끝을 박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시 맛이 좋은데요. 클레막스가 외쳤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기침이 나서 목이 메일 것 같았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층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단단히 걸렸군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병에 걸린 거죠? 누가 알겠어요? 클레망스는 얼굴을 소매로 문지르면서 대답했다. 틀림없이 요 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랑발콩 문 앞에서 여자들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구경하느라고 줄곧 눈 속에 있었죠. 아, 얼마나 뒤엉켜 굴러대는지 웃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한쪽은 코가 찢어서 땅바닥에 피를 흠뻑 흘렸고 상대방은 나처럼 키다리 여는데 피를 보더니 금방 그러만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 쳤죠. 그날 밤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자란 정말 이상해요. 여자와 잘 때면 밤새도록 옷을 벗겨놓지 뭐예요? 훌륭한 행실이로군. 피토와 부인이 중얼거렸다. 이봐, 그러다간 죽고 말겠어요. 하지만 난 죽는 것이 재미있는걸요. 게다가 인생이란 우습고요. 55수를 벌기 위해 온종일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하고 다리미 가열기 앞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내 피를 불사르고 있으니 정말 지겨워요. 자, 이 감기조차도 나를 저승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올 때처럼 그냥 가버릴 텐데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형편없는 클레망스는 선술집에서는 쇳소리를 내며 소동을 피는 주제에 일터에 오면 언제나 죽는 얘기만 하여 모든 사람이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그런 그녀를 잘 아는 제르베즈가 이렇게 말했다. 진탕 놀고 난 다음 날에는 유쾌하지 못하군요. 사실 제르베즈는 여자들이 싸운 얘기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자기와 비르지니가 있는 앞에서 남학신을 던졌느니 손자국이 나도록 때렸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세탁장에서 엉덩이를 때려 누인 생각이 나서 거북했다. 마침 그때 비르지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비르지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어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걸 보았어요. 서로 뒤엉켜 구르더라니까요. 도대체 누가 그랬죠? 피토와 부인이 물었다. 이 거리 끝의 산파와 그 집 식모죠. 그 조그만 금발머리 계집애 말이에요. 그 아이 정말 고약하던데요. 큰 소리로 산마한테 그래 넌 과일 가게 여자아이를 낙태시켰지? 나에게 한몫을 안 주면 경찰에 고발할 거야. 떠들어대더군요. 볼만했어요. 그러자 산파가 그 애의 상판에 찰싹 따기를 올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환양년이 당장에 주인 여자의 눈을 후벼낼 것처럼 덤벼들어 활키고 머리칼을 잡아당겼죠. 어찌나 악착스럽던지 돼지고기 장수가 그 계집의 손발을 산파한테서 떼어 놓아야만 할 정도였어요. 여자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맛있게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다. 당신들은 그 산파가 참말로 아기를 낙태시켰다고 믿어요? 클레망스가 물었다. 그럼요. 그 소문이라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비르지니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장사 속이에요. 산파라면 누구나 낙태를 시킨단 말이에요. 맙소사, 피토와 부인이 말했다. 산파에게 부탁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불구가 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지. 틀림없는 방법이 있어요.
밤마다 배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십자를 3번 꺾고 성수를 한 잔씩 마시는 거죠. 그러면 바람처럼 깨끗이 없어지죠. 잠든 줄 알았던 쿠퍼 어머니가 고개를 내어주며 반대했다. 그녀는 절대로 틀림없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곧 2시간마다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먹고 허리에 시금치 잎을 붙여두면 된다는 것이다. 다른 네 여자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풀에 유쾌해지는 버릇이 있는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암탉우는 소리 같은 그녀의 독특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모두들 그녀의 존재를 잊고 있던 참이었다. 제르베즈가 이 아이의 치마를 들추어 보니 그녀는 깔기 위해서 발을 천장으로 치켜들고 새끼 돼지처럼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그녀를 끌어내어 한 대 때려주려고 일으켜 세웠다. 이 못난 계집애야 뭐가 웃음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얌전히 듣는 거야. 자, 바티뇨레에 있는 러라 부인의 친구에게 세탁물을 가져다 주어. 여주인은 오기스턴이 팔에 바구니를 들려주며 문간으로 내밀었다. 사팔뜨기는 얼굴을 찡그리고 훌쩍이며 눈 속으로 발을 끌고 나갔다. 그러는 동안 쿠퍼 어머니 피투아 부인과 클레망스는 삶은 계란과 시금치 잎의 효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 그러자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생각에 잠겨있던 비르지니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지 서로 치고받고 엉키고 해도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잘 돼 간다고. 그리고 제르베즈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팔레트 사건을 기억해요? 세탁소 지어주인은 몹시 난처해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이었다. 이제 랑띠에와 아델예이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다리미 가열기는 웅웅거리고 빨갛게 단 굴뚝에서는 더욱 세찬 열기가 뿜어나왔다. 직원들은 졸음에 사로잡혀 조금이라도 일을 늦게 시작하려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배가 불른 노곤한 얼굴로 그리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들은 속내 이야기로 건너갔다. 1만 프랑의 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위의 얘기도 나왔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후가 되면 이처럼 따뜻하게 불이나 쬐고 일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다. 비르지니는 다른 여자들에게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제르베즈에게 다가갔다. 제르베즈는 너무나 따뜻했던 탓인지 쭉 늘어져서 화제를 바꿀 기력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입 밖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리는 감동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이 갈색머리 키다리 여자의 얘기를 은근히 기다리기까지 했다. 적어도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건 아니죠? 바느질 장이가 이어 말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혀끝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 그저 시시한 잡담이잖아요. 아, 물론 지난 일로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맹세해요. 당신을 털 것만큼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설탕을 완전히 녹이려고 잔 밑바닥에 있는 커피를 휘젓고 나서 입맛을 가볍게 다시며 아주 조금씩 세 모금을 마셨다. 제르베즈는 목이 죄어드는 듯 해서 말을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비르지니가 엉덩이를 얻어맞을 일을 정말 그렇게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비르지니의 검은 눈동자에 노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키다리 마녀는 틀림없이 원한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 위에 손수건을 덮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리라. 당신은 그럴만 했어요. 비르지니가 이어 말했다. 당신은 비열하고 지독한 일을 당했으니까. 난 공평해요. 나 같으면 정말 칼이라도 휘둘렀을 거예요. 그녀는 커피잔 가장자리에서 입맛을 다시며 다시 세 모금을 홀짝했다. 그리고 빠른 말투로 단숨에 덧붙여 말했다. 그런 짓을 했으니 그들이 행복해지겠어요? 아, 정말이지. 행복은 무슨 행복. 두 사람은 글라시에르라는 낯선 곳으로 살러 갔어요. 그곳은 더러운 동네로 1년 내내 진창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이죠. 이틀 뒤에 나는 그들과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아침에 떠났죠. 보란듯이 성앞 마차로요. 그런데 이럴 수가.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둘은 벌써 싸우고 있었어요. 나 원참 서로 따위를 때리고 있더라니까요. 맙소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요란하더니. 당신도 알다시피 아델은 목을 메어 죽이려고 해도 목맬 줄이 아까울 정도의 여자죠. 내 동생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형편없는 진짜 깔보니이에요. 나한테도 못할 짓을 많이 했죠.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랑띠에로 말하자면 도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람도 신통치 못하죠. 형편없는 남자예요. 안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여자의 엉덩이를 차붙이더니 말이에요. 손만 들었다 하면 주먹질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로 치고받고 싸웠단 말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젠가는 경찰이 왔었대요. 랑떼가 남프랑스에서 먹는 기름진 수프, 그 뭉클한 수프를 먹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건 냄새가 난다고 했고, 결국 그 일로 기름병이나 냄비, 수프 접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서로 얼굴에 내던지고 결국은 이웃이 모두 떠들썩하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밖에도 끔찍한 싸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었고 머리들이 오싹할 정도의 일도 알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한마디도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나 그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신경질적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7년 동안 랑티의 소문 같은 것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랑티의 이름이 귓전에서 속삭여지기만 해도 명치뼈가 뜨거워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니, 자신에게 그와 같이 못된 짓을 한 미운 남자의 일에 이처럼 마음이 쏠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는 아델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부부의 싸움을 비웃으며 시푸른 멍투성이가 되었을 아델의 몸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이 분풀이도 되고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는 비르지니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이튿날 아침까지라도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어였다. 그녀로서는 비르지니의 얘기로 갑작스레 마음의 빈자리가 메워진 느낌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과거가 현재와 직접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겨우 얘기를 끝내고 다시 커피잔에 코를 쑤셔봤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남은 설탕물을 홀짝였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자신이 무언가 말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글라시엘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내가 그 얘기 안 했던가요? 일주일 전부터 그들은 함께 살지 않아요. 이른 아침 아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나갔는데 랑떼가 그 뒤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세탁소 여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이젠 함께 살지 않는단 말인가요? 도대체 누구 얘기죠? 클레망스가 쿠포 어머니와 피토아 부인의 얘기를 끊고서 물었다.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비르지니는 제르베즈를 살펴보며 그녀가 상당히 흥분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다시 몸을 바싹 붙였다. 그녀는 얘기를 계속하는 데 짓궂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만일 랑테가 당신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면 어떻게 할 테냐고 물었다. 남자들이란 정말 이상해서 랑테가 첫사랑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제르베즈는 몸을 똑바로 하고 단호히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은 결혼한 몸이니 랑테가 돌아온다면 밖으로 내쫓을 거고 오직 그뿐이다. 랑떼와의 사이에는 이미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악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와 마주친다 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도 알아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엔티엔이 그의 자식이니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랑떼가 엔티엔에게 키스를 해주고 싶다면 그 애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긴 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걸 막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 난 말이죠, 부하성 부인. 그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 몸에 닿는다면 차라리 갈기갈기 찢기는 편이 나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제르베즈는 자기 맹세를 영원히 봉인하는 것처럼 공중에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 얘기를 걷어치우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깬 듯 직원들에게 외쳤다. 이봐 당신들, 세탁물이 저절로 다려진다고 생각해요? 빈둥거리지 말아요. 자, 일들 하자고요. 직원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나태라는 무기력함에 마비되어 치마 위에 팔을 늘어뜨리고 한 손에는 커피 찌꺼기가 조금 남은 빈잔을 아직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찌꺼리댔다. 그것은 셀레스틴이라는 조그만 아이였어요. 클레망스가 말했다. 난 그 애를 알고 있죠. 그 애는 고양이 털을 무척 좋아했어요. 어디를 보나 고양이 털 투성이였죠. 언제나 이렇게 혀를 놀리고 있었어요. 고양이 털이 입 가득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도 한 친구가 있었죠. 피토아 부인이 이어서 말했다. 뱃속에 기생충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병아리를 먹지 않으면 뱃속을 마구 쑤시며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버리는 7프랑이니 모두 기생충 모기값으로 없어지는 셈이죠. 나라면 당장 고쳐줄 수 있는데 쿠프 어머니가 얘기를 가로막았다. 그렇고 말고 구운 생쥐를 먹이는 거지. 그럼 기생충 같은 것은 당장에 처치된다고. 제르베즈 자신도 기분 좋은 나태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몸을 틀고 일어섰다. 쓸데없는 말을 하느라고 오후를 헛되이 보내버렸다. 이러니 돈 주머니가 채워지질 않지. 그녀는 앞장서서 다리다만 커튼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커피 얼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기 전에 젖은 물수건으로 그것을 문질러 없애야만 했다. 직원들은 다림이 가열기 앞에서 기지개를 켜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마다 다림이 손잡이를 더듬었다. 클레망스는 몸을 움직이자마자 심한 기침을 하여 혀까지 토해낼 것 같았다. 그래도 이윽고 와이셔츠를 마치고 소매 끝과 깃을 핀으로 꽂았다. 피토와 부인은 아직 속치마에 매달려 있었다. 그럼 또 봐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나는 그리에르 치즈를 조금 사려고 나왔는데 집에 있는 푸아송은 내가 너무 추워서 길에서 얼어붙은 줄 알겠는걸요. 그러나 그녀는 보도를 세 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문을 열고 오기스틴이 거리 끄트머리에서 개구장이들과 얼음을 지치고 있다고 외쳤다. 그 장난꾸러기가 밖으로 나간 지 넉넉 잡아 2시간은 되었다. 그 애는 바구니를 팔에 끼고 머리엔 눈뭉치를 달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달려왔다. 그러고는 빙판이 져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 엉큼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누군가 악동이 장난삼아 얼음 조각들을 오기스턴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음에 틀림없었다. 15분쯤 지나자 그 주머니가 깔때기처럼 가게 안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 점은 오후를 언제나 이처럼 보냈다. 세탁소는 동네에서 추위를 타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따뜻한 곳이라고 구트도르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언제나 수다쟁이 아낙네들이 여기 모여 다리미 가열기 앞에서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불을 쬐었다. 제르베즈는 이 쾌적한 난방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로리의 부부나 보슈 부부의 아기에 찬 말에 의하면 그녀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살롱을 열었다. 사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안으로 불러들일 만큼 여전히 친절하고 남돕기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70이 된 예전에 칠장이었던 노인에게는 특히 친절했다. 그 노인은 이 건물 고미다락에 살고 있었으며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었다. 세 아들을 크리미아 전쟁에서 잃은 그는 2년 전부터 붓질도 못하게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벌이 영감이 몸을 녹이기 위해 눈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제르베즈는 당장에 불러들여 난로가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따 그러면 억지로 치즈를 끼운 빵을 먹게 했다. 벌이 영감은 굽은 등과 새하얀 수염과 말라빠진 사과처럼 주름투성이 얼굴을 하고 몇 시간 후고 말 한마디 없이 코크스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마도 사다리를 타고서 일했던 50년이라는 세월을 파리 곳곳에서 문을 칠하고 천장을 하얗게 손질하면서 지낸 반세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리라. 저 좀 보세요, 벌위 영감님. 제르페즈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았다. 영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여러 가지 일이지. 영감은 맥없이 대답했다. 직원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영감님에게는 사랑의 고민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영감은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다시 조용히 음울한 생각에 잠겼다. 그 전부터 비르지니는 제르베즈에게 랑띠의 얘기를 자주 했다.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는 재미에 일부러 그녀에게 옛 애인을 생각나게 만들어 여러 억측을 하도록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았다. 어느 날 비르지니는 랑띠를 만나노라고 했다. 그러나 세탁소 여주인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튿날에야 비로소 랑띠에가 굉장히 다정한 말투로 그녀의 얘기를 오래오래 하더라고 전했다. 제르베즈는 세탁소 구석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여진 이 말에 적잖이 가슴이 설렜다. 랑띠에라는 이름을 들으면 언제나 명치께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물론 제르베즈는 자신을 굳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숙함이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이만큼 정숙한 아내로 살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이 사건으로 남편을 배반하려는 결코 하지 않으려 했고 사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포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슴을 재며 대장장이를 생각했다.
랑떼의 생각이 되살아나면서 차츰 그 일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구제에 대해 아직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달콤한 우정과도 같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배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착한 친구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슬퍼졌다. 집 밖에서는 그 남자 말고는 애정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곧 브리지니가 그녀의 얼굴에 불타오르기를 살피며 기다리던 모든 불결성을 초월한 곳에 있었다. 봄이 돼서 제렵해지는 피난사막 구제 곁으로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녀는 이제 의자에 앉아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자면 이미 첫 번째 애인의 일이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되어버렸다. 그가 아델과 헤어지고 헌 옷가지들을 챙겨 옛적에 쓰던 헌 트렁크 속에 쳐넣어가지고 마차에 싣고서 그녀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외출하는 날에는 거리에서 갑자기 어리석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자기 뒤에서 랑떼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두 손으로 허리를 잡힌 듯 싶어서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 사람 분명히 나를 노리고 있다. 언젠간 오후에 딱 마주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났는데 예전에 짓궂게 놀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귀에 키스하려 들 터였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키스였다. 그것이 벌써부터 그녀를 귀머거리로 만들고 요란하게 귀울림을 일으켜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제철 공장만이 피난처로 생각되었다. 그곳에 가서 구제의 보호 아래 있으면 구제의 더 높은 쇠망치 소리가 그녀의 악몽을 쫓아주어 그녀는 평온과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얼마나 행복한 계절인가. 세탁소 여주인은 포르트 블랑시오 거리에 사는 단골 손님을 특히 소중히 여겨 언제나 그 세탁물은 자신이 직접 배달해 주었는데 그것은 금요일마다 이 배달이 마르카데 거리를 지나서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핑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르베지는 마르카데 거리의 모퉁이를 돌아서 회색 공장이 양쪽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흐릿한 땅에 들어서면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졌다. 석탄으로 검게 더럽혀진 도로와 지붕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크나큰 초록 덤불 속으로 사라져가는 교회의 숲, 이 깊긴 오솔길만큼이나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공장들이 높은 굴뚝이 줄무늬를 짓고 있는 희끄무리한 지평선과 창구멍이 규칙적으로 뚫린 흰벽의 집들이 온통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몽마르트르의 언덕을 그녀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공장에 다다르면 그녀는 걸음을 늦추어 물 웅덩이를 뛰어넘고 폐물을 쌓아둔 작업장의 인기척 없는 복잡한 구석을 빠져나가는 것이 즐거웠다. 안쪽에서는 대낮인데도 화덕이 번쩍이고 있었다. 쇠망치 춤에 맞추어 그녀의 심장도 뛰었다. 안에 들어서면 그녀는 미래를 하러 온 여자처럼 목덜미에 짧은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얼굴을 붉혔다. 구제는 그런 날이면 멀리서도 그녀에게 들리도록 한층 더 강하게 모루를 두드리며 팔도 가슴팍도 내놓은 채 그녀를 기다렸다. 구제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노란 수염에 조용하고 선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그에게 다시 망치를 잡으라고 부탁했는데 근육이 솟아오른 억센팔로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을 때의 그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풀무에 매달려 있는 에티엔에게 가서 뺨을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볼트를 바라보며 1시간쯤 그곳에 머물렀다. 구제와는 10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이중으로 밀폐된 방 안에 있다 해도 서로 간의 애정을 이보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금 주둥이가 비웃어도 그런 말은 이미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15분쯤 지나자 그녀는 숨이 조금 가빠졌다. 열기와 강렬한 냄새, 솟아오르는 연기로 감각이 마비되었고 게다가 기계의 육중한 소리가 발꿈치에서 가슴팍까지 그녀를 뒤흔들었다. 이쯤 되면 그녀는 이미 아무런 욕망도 없고 그저 즐거울 뿐이었다. 비록 구제가 그 억센팔로 그녀를 힘차게 끌어안는다 해도 이처럼 강렬하게 감동하지는 않으리라. 그녀는 쇠망치가 일으키는 바람을 뺨에 느끼고 망치로 두드린다는 것 그 자체 속에 있으려고 그에게 다가갔다. 불꽃이 튕겨 자신의 보드라운 손을 쏘아도 그녀는 움츠리려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몸을 찌르는 그 불의 비를 즐겼다. 구제도 물론 그녀가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행복을 눈치챘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기술을 보여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금요일을 위해 어려운 일을 남겨두었다. 그는 제르베즈를 기쁘게 해주려고 숨을 헐떡거리며 허리를 뒤틀면서 모루가 두동강이 나도록 내리쳤다. 그는 몸을 돌보는 일도 잊고 있었다. 봄 동안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폭풍 같은 소리로 제철 공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석탄이 불타오르고 그 얼음으로 더럽혀진 작업장의 골조가 진동 때문에 삐걱거리는 속에서 생겨난 거인이 작업하는 목가였다. 빨간 초처럼 뭉개고 이기고 하는 쇠에는 어느 것이나 두 사람 애정의 억센 각인이 남아있었다. 금요일, 금주둥이가 헤어지면 그녀는 충족된 노곤한 기분으로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천천히 포화소니엘의 거리를 올라서 돌아왔다. 랑띠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씩 수그러지면서 그녀는 분별을 되찾았다. 완전히 타락한 쿠프만 없다면 이 시기에 그녀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날 마침 제철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콜롱버 영감네 목로주점에서 쿠프 같은 사람이 장화랑 불고기 졸병과 소금 주둥이와 함께 싸구려 브랜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그녀는 본 것 같았다. 남편의 행동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그녀는 급히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다. 그렇지만 그녀가 돌아보니 아주 익숙한 솜씨로 싸구려 브랜디를 작은 잔으로 마시고 있는 것은 바로 쿠프였다.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며 지금 그는 브랜디를 마시고 있었다. 무척 실망한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브랜디의 공포감에 또다시 사로잡혔다. 포도주라면 일하는 사람에게 영양을 주니까 봐주었지만 독한 술은 반대로 더없이 해롭고 일꾼에게서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독이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술의 제조는 정부가 금지했어야 한다. 제르베즈가 구트도르 거리에 와보니 온 건물이 떠들썩했다. 세탁소 직원들도 작업대를 떠나서 앞마당에 나와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르베즈가 클레망스에게 물었다. 비자르 영감이 마누라를 때리고 있어요. 다림질하는 여자가 대답했다. 저 영감은 폴란드 사람처럼 잔뜩 취해가지고 마누라가 팔레트에서 돌아오기를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주먹 다짐으로 마누라를 계단으로 기어오르게 했고 지금은 자기 방에서 때려 죽이려는 참이에요. 저 보세요. 비명소리가 들리죠? 제르베즈는 서둘러 올라갔다. 자기 가게의 세탁을 도맡아 온 착실한 비자르 부인에게 그녀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싸움을 말리고 싶었다. 7층까지 올라가 보니 방문은 활짝 열려있고 청계참에서 몇몇 세던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있었으며 보슈 부인도 문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만들 두세요. 경찰을 불러오겠어요. 아시겠어요? 비자르가 술에 취하면 야수처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절대로 술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었다. 어쩌다 일하러 나가는 날이 있어도 13장이 온 바이스 곁에 1리터짜리 브랜디 병을 놓고 30분마다 병째 들이마셨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을 지탱할 수 없었는데 입가에 성냥이라도 키워대면 횃불처럼 타올랐으리라. 하지만 그녀가 맞아 죽게 둘 수는 없어요. 제르베즈가 몸을 떨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경사진 천장에 창이 있는 그 방은 정말 깔끔했지만 침대 호디불까지 벗겨서 술값을 치르는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무엇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서늘한 느낌마저 들었다. 싸움통의 탁자는 창가까지 밀려나 있었고 두 개의 의자는 뒤집혀진 채 다리를 위로 하고 나동가려져 있었다. 타일 바닥 한가운데서 빨래를 하다가 물에 젖은 듯 치마가 넓적다리까지 찰싹 달라붙은 비자르 부인이 머릿결을 끄들린 채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발길을 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길고 거친 숨결로 허덕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주먹으로 때리던 비자르는 이젠 발로 짓밟고 있었다. 이 잡년, 이 잡년아. 그는 발로 질 이길 때마다 그렇게 소리치며 숨가쁜 듯이 으르렁거렸고 정신없이 그 말을 되풀이하여 숨이 막히게 되자 더욱더 심하게 때렸다. 그 뒤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자 그는 누더기 바지와 작업복 속에서 굳은 몸을 빳빳이 하고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때렸는데 지저분하게 수염이 난 얼굴은 푸르스름하고 벗겨진 이마는 커다란 붉은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청계참에서 이웃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그날 아침에 20수를 내놓으라는 것을 비자르 부인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었다.
계단 밑에서 보시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부인을 불려내며 이렇게 외쳤다. 내려오라고. 서로 죽이든 말든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래야 형편없는 인간들이 줄어들 게 아니야. 그러는 동안 벌이 영감도 제르베즈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열쇠장애를 설득하여 문간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입술에 거품을 물고 돌아보았다. 그의 창백한 눈에는 알코올이 타올라 살인의 불길이 엿보였다. 세탁소 여주인은 손목에 상처를 입었고 늙은이는 탁자 위에 쓰러질 뻔했다. 방바닥에서는 비자르 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감은 채 더욱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제 마누라를 손에서 놓친 비자르는 다시 돌아와 쫓아가서 미친 듯이 날뛰며 때렸지만 빗나갔고 허공을 치다가 자기 자신을 때려댔다. 이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제르베즈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랄리를 보았다. 4살배기 그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누이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젖을된 동생 앙리에트를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인도 사라사로 만든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새파랗게 질린 채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생각에 잠긴 듯이 눈물 한 방울도 없이 똑바로 바라보기만 했다. 비자르가 의자에 걸려서 바닥에 자빠져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대로 쓰러져 있게 내버려 두고 벌이 영감은 제르베즈를 도와 비자르 부인을 일으켰다. 그러자 그녀는 심하게 흐느껴 울었다. 가까이 다가간 랄리는 이런 일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벌써 체념하고서 우는 어머니를 쳐다만 보고만 있었다. 조용해진 건물 한복판을 내려가는 세탁소 여주인의 눈에는 그 4살배기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다 큰 여자처럼 진지하고 꿋꿋한 그 눈동자가 계속 어른거렸다. 쿠포 씨가 건너편 보도에 있어요. 클레망스가 제르베즈를 보자 소리쳤다. 무척 취한 것 같아요. 쿠포가 마침 거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잘못 밀다가 하마터면 어깨로 유리를 깰 뻔했다. 그는 몹시 취하여 창백하게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 그의 살갗을 창박하게 만든 나쁜 피 속에는 목노주줌의 싸구려 브랜디가 들어있음을 제르베즈는 금세 알아보았다. 그녀는 전에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굴던 때처럼 웃으며 재워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밀어젖히고 그대로 혼자 침대까지 가려고 하며 그녀에게 주먹을 쳐들었다. 그 꼴은 때리다 지쳐서 저 윗방에서 코를 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정뱅이와 똑같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에 가슴이 저미어서 남자들에 대하여 남편과 구제와 랑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